노인은 오래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마디는 매듭처럼 굵고 살갗은 얇아 한지처럼 빛을 통과시켰다. 거실 창밖으로 늦어른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느티나무 잎들은 물기를 머금어 더 짙게 보였다. 이 집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품고 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 둘을 키워내고 사위와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여보내고 또 떠나보낸 집.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의 주인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어김없이 식탁과 장독대와 통장 사이를 오가며 살림이라는 가장 무거운 단어를 가장 가볍게 들고 걸어왔다. 며느리는 다르다. 또렷한 미간, 빠른 걸음, 빨래 집게처럼 단단히 오므린 인매. 세상은 기회를 빼앗아가니 먼저 움켜쥐어야 한다는 신념이 몸에 배어 있다. 시어머니가 모아둔 은퇴 자금.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해도 꽤 된다는 것은 안다. 며느리는 그 돈으로 자신이 구상한 쇼룸 겸 카페, 소품 편집숍을 열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트렌드는 돌아오고 사람들은 감성을 산다. 감성의 진원지를 만들면 돈은 흐른다. 그게 며느리의 계산서였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오래전 아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니던 시절 그는 누구보다 공격적인 창업가였다. 다만 그 역사를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삶에는 때가 있고 배움에는 순서가 있다. 어떤 진실은 때로 굳이 입 밖에 낼 필요가 없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동작을, 급한 문장과 날카로운 눈매를, 계산기의 빠른 클릭을 보며 오래된 감각을 다시 꺼내본다. 숫자의 호흡, 시장의 냄새, 계약서의 문장 사이에 숨어있는 칼날들. 그리고 마음속 주파나를 또각또각 굴린다. 며느리가 먼저 손을 뻗을 때 어디에 어떻게 힘이 실리는지, 그 손을 어떻게 잡아 끌면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지. 사건의 발단은 소소했다. 손주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려던 며느리가 불쑥 말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작은 매장 하나 보려고요. 요즘 이런 컨셉 잘 돼요. 말끝은 밝았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어머니는 미소로 답했다. 그래? 참 좋지. 젊을 때는 뭐든 해봐야지. 그 한마디를 며느리는 허락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곧이어 어머니의 통장에 대해 은근히 묻는다. 보험은 언제 만기인지, 생활비는 충분한지, 혹시 필요하면 자신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식으로 돌려 말한다. 며느리는 관심의 얼굴로 탐색을 한다. 어머니는 모르는 척했다. 늦은 밤 집이 조용해지면 낡은 서랍을 열어 두툼한 노트를 펼친다. 거기엔 오래전 사업을 접으며 자신에게 남겨둔 원칙들이 적혀 있다. 첫째, 누가 돈을 쓰려 하는지, 누가 돈을 벌려 하는지부터 확인하라. 둘째, 계약 대신 관계를 믿지 말라. 셋째, 시간을 들여 상대의 리듬을 파악하라. 어머니는 연필로 새로운 항목을 덧붙인다. 넷째, 가르치려 들지 말고 드러나게 하라. 누군가의 탐욕은 금지로 꺼지지 않는다. 스스로 불을 키워야 불길의 모양이 드러난다. 그래야 어디에 물을 붓고 어디를 차단하고 어디서 유도해야 하는지 계산이 선다. 며느리는 매물들을 훑는다. 임대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보고 판매할 소품들을 리스트업한다. 숫자는 커지고 머릿속 가게는 점점 화려해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정비와 회전율을 며느리는 흘린다. 어머니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는다. 어느 날 조심스레 동업을 제안한다. 내가 상표권 같은 거 잘 모르니 내가 전면에 서고 나는 뒤에서 도울게. 대신 초기 비용은 내가 일부 보태지.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은 사람을 방심시킨다. 어머니의 무지는 며느리의 확신을 강화한다. 어머니가 모르면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감시도 경계도 함께 내려앉는다. 계약서를 쓰는 날 어머니는 일부러 질문을 더듬는다. 지분이 뭔지, 운영권이 뭔지, 대표자는 누가 되는지. 며느리는 능숙하게 설명한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는다. 그럼 난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오는 거네? 며느리는 속으로 웃는다. 이 판은 쉽다. 투자자의 눈을 반짝이게 하면 숫자는 스스로 움직이는 법. 그날 밤 어머니는 노트에 굵은 선으로 박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 매출 원가, 고정비, 변동비, 현금 흐름. 그리고 작은 빨간 점으로 표시한다. 취약점 노출 예상 구간 선결제, 외상거래, 가짜 인기 시그널. 며느리는 SNS 바이럴과 인플루언서 협찬으로 북적이는 가게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한다. 어머니는 그 비용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기까지의 시간차를 알고 있다. 현금이 마를 순간 그것이 첫 번째 균열이다. 오픈 준비가 한창일 때 어머니는 일부러 한 발자국 느리게 걷는다. 물류 계약서에 사인을 늦게 하고 인테리어 공사 대금 분할을 실수한 척 한 번 더 확인한다. 며느리는 조급해진다. 계절을 놓치면 트렌드는 달아나고 달력이 넘어가면 오픈의 신선도는 사라진다. 그 조급함은 협상력을 갉아먹고 가격은 올라간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잔잔한 미소로 받아낸다. 그리고 끝내 말한다. 그래, 내가 하자 했으니 내가 빠르게 진행해. 대신 모든 계약서는 너 이름으로.
며느리는 그 순간 칼날의 방향을 눈치채지 못한다. 모든 책임의 주소지를 스스로 적어 넣는다. 오픈 전날 매장은 향초와 새 나무 냄새로 가득하다. 색색의 소품들이 자리를 잡고 카운터의 계산기가 첫 숫자를 기다린다.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한다. 어머니는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바라본다. 기회를 주었고 선택은 끝났다. 내일이면 사람들은 들어오고 재고는 빠지고 비용은 밀려온다. 비로소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래된 시계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던 다음 장의 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첫 주는 완벽했다.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매대, 계산대 위 리본, 손에 잡히는 소품들이 SNS 피드에 연달아 올라왔다. 며느리는 오픈 첫날 매출을 자랑하듯 숫자를 세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영수증을 넘겨보며 어떤 품목이 팔리고 어떤 품목이 손님만 모으는지를 구분했다. 보이는 인기와 돈 되는 인기는 늘 다르다. 며느리는 전자에 능숙했고 어머니는 후자에 익숙했다. 둘째 주 며느리는 과감한 결정을 한다. 더 큰 물량, 더 다양한 색상, 더 센 협찬. 바이럴을 더 키우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체류가 길어지면 구매로 이어진다는 논리였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대금은 선결제로 해야 하지? 며느리는 주저없이 답한다. 그래야 할인받아요. 어머니는 다시 묻는다. 현금 흐름은 괜찮을까? 며느리는 자신 있다. 첫 주 매출이 증명하잖아요. 어머니는 그 말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골라낸다. 첫 주. 오픈주는 어느 가게에나 마법이 깃든다. 진짜 시험은 세 번째 주부터다. 단골이 생기기 전 호기심이 식고 매대가 눈에 익어지는 때. 어머니는 인벤토리 시트를 다시 그려본다. 상단에 큰 글씨로 쓴다. 재고는 침묵하는 부채. 셋째 주 손님은 줄지 않았지만 구매 전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예보다는 감탄은 많아도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줄어든다. 며느리는 매장 동선을 바꾸고 조명을 갈아 끼우고 한정판 태그를 붙인다. 또 다른 협찬이 나간다. 어머니는 계산서의 뒷면에 작은 별 표시를 한다. 광고집행 A, 구매 전환 2.1%, 광고집행 B 1.3%. 숫자는 말없이 진실을 밟고 지나간다. 며느리는 아직 그 발자국을 볼 줄 모른다. 대신 더 화려한 흔적을 남기려 한다. 포장 리본을 바꾼다. 쇼핑백을 업그레이드한다. 손님은 칭찬한다. 그러나 수지는 조용히 기울기 시작한다. 넷째 주 첫 납품 대금 결제일이 다가온다. 며느리는 통장을 열고 닫는다. 분명 돈은 들어왔다. 그런데 나갈 돈이 더 많다. 선결제, 인테리어 잔금, 광고비 결제, 카드 수수료. 눈앞의 매출과 손안의 현금 사이에 벌어진 틈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저녁상에 조용히 앉아 평소보다 한 숟갈 덜 먹고 그릇을 내려놓는다. 가게는 어때? 며느리는 짧게 답한다. 괜찮아요. 긴장감은 짧은 대답으로 새어나온다. 어머니는 묻지 않는다. 대신 다음날 납품처에 전화를 걸어 물류 스케줄을 확인한다. 그 확인 전화는 기록으로 남는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동의를 구해 몇 가지 조건을 수정한다. 표면상 이유는 어르신이 헷갈려서요라는 명목. 실상은 현금 유출의 타이밍을 조정하는 장치다. 세일지의 파도와 비용의 파도가 같은 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함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차이로 며느리에게는 가장 불리한 날에 불리한 파도가 겹치는 배열이 은밀히 설계된다. 다섯째 주 첫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인기 소품의 도색 불량. 교환 요구는 합당했고 며느리는 신속히 대응한다. 하지만 교환 처리에 드는 포장비, 택배비, 인건비는 며느리의 머릿속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교환이 늘어날수록 기분 좋은 대응은 보이지 않는 손실이 된다. 어머니는 노트에 또 하나의 항목을 적는다. 평판 관리 비용 현금 유출. 그리고 작은 화살표로 그 비용이 어디서 다시 들어오는지 표시한다. 충성 고객 전환? 미정. 이 시점에서 충성 고객은 아직 없다. 브랜드의 뿌리는 첫 계절을 버티며 서서히 깊어진다. 며느리는 첫 계절도 끝나기 전에 나무 꼭대기에 조명을 달았다. 중간쯤 며느리는 결단을 내린다. 팝업 2호점. 첫 매장의 흥행 착시가 그녀를 더 큰 무대로 유혹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지점을 좋아한다. 뉴스는 늘 확장에 관심을 갖는다. 며느리는 두 번째 보증금을 서둘러 낸다. 어머니는 말린다. 한 계절만 더 보고. 며느리는 다정하게 웃지만 마음은 이미 길 건너편에 있다. 두 배로 벌면 다 메울 수 있다. 이 착시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치명적이다. 어머니는 멈추지 않는다. 대신 동업자로서 최소한의 서류만 정돈한다. 모든 대출, 모든 임대, 모든 고용계약의 책임 주체를 한 줄로 정리해두는 일. 문장들은 건조하고 도장은 또렷하다. 여섯째 주 첫 통장에 빨간 숫자가 뜬다. 카드 결제일과 부가세 예정 고지가 동시에 닿았다. 며느리는 밤늦게까지 전표를 맞춘다.
어머니는 묵묵히 식탁에 물을 한 잔 올려두고 방으로 들어간다. 며느리는 생각한다. 어머니가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그 생각은 곧 말이 된다. 어머니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이면 정리돼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대신 다음 달엔 재무제표를 같이 보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까짓 표. 하지만 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음 달 그 표가 펼쳐질 때 감정은 빠지고 사실만 남는다. 그리고 사실의 무게는 언제나 늦게 그러나 정확히 내려앉는다. 7째 주 손님은 줄지 않았다. 그러나 손님이 사라진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장사를 해본 사람은 안다. 사람이 많아도 매출은 없을 수 있다. 구경 손님이 매대를 먹는다. 인기 있는 척 연출한 공간이 진짜 인기의 비용을 갉아먹는다. 며느리는 이벤트를 연장한다. 사은품을 곁들인다. 그 사은품은 재고를 더 늦게 나가게 만든다. 어머니는 한 발짝 물러서서 흐름을 본다. 어느 날은 일부러 계산대 근처에서 카드 단말기의 멈칫거림을 관찰한다. 회선 불안정, 단말기 불량. 이런 하찮아 보이는 작은 것들이 고객의 다음 방문 의사를 조금씩 마모시킨다. 어머니는 다음날 기술자를 불러 단말기를 교체한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교체 서류의 비용 청구처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지 않는다. 모든 비용의 화살표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수렴한다. 드디어 첫 분기 결산의 날. 식탁 위에 펼쳐진 표. 매출합계, 매입합계,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광고비, 소모품비, 반품교환비, 카드 수수료, 부가세 예정액. 며느리는 눈썹을 찌푸린다. 이상하네. 분명 잘 됐는데. 어머니는 말없이 펜으로 한 줄을 쳐낸다. 오픈주 착시. 또 다른 줄을 그어 묶는다. 현금 흐름 적자 제고가다 선결제 비용 광고비 과투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한다. 사업은 돈이 도는지로 보지 사람이 도는지로 보지 않아. 며느리는 낯선 문장을 듣는다. 그때까지 어머니를 가정의 영역에서만 보았던 시선이 잠시 흔들린다. 그러나 곧 다시 단단히 담은 입술로 돌아간다. 어머니 조금만 더요. 이번 시즌만 넘기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한다. 그리고 그 이체 내역을 자신의 노트에 최종이라는 표시와 함께 적는다. 8째 주 팝업 2호점이 문을 연다. 더 화려한 오픈, 더 큰 박수, 더 많은 피드. 그러나 본점의 재고는 여전히 남아있고 현금은 더 빠르게 마른다. 날씨가 꺾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새로운 곳으로 향하며 사진 속 조명은 이전보다 덜 반짝인다. 카드 결제일과 임대료 납부일이 겹치는 날 며느리는 비어있는 통장을 본다. 그 빈칸은 공포의 색을 띠고 머릿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린다. 그날 밤 며느리는 눈을 감지 못한다. 책임과 자존심과 두려움이 뒤엉켜 아침을 불러온다. 9째 주 어머니는 마지막 조정을 한다. 납품처 한 곳과의 거래 조건이 변경된다. 표면상 이유는 품질 관리 강화지만 실제로는 반품 규정이 엄격해진다. 그 규정은 이미 잔금을 치른 재고의 가치를 더 빨리 낮춘다. 며느리는 그 문장을 서류 속 새로운 문구를 끝까지 읽지 않는다. 바쁘고 지치고 눈앞에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제 무대는 정리되었다. 조명은 내려앉고 장면 전환의 종소리가 들린다. 다음 막에서 진짜 결말이 오른다. 그리고 그 결말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것이다.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결산의 마지막 주. 회계사는 종이를 넘길 때마다 짧게 기침을 한다. 그의 손끝은 문장보다 숫자에 익숙하고 그의 시선은 사람의 표정보다 표의 비율에 오래 머문다. 그의 결론은 간단했다. 현금 흐름 적자 지속, 고정비 과부담, 재고 평가 손실 확대. 추가 차입 없이는 다음 달 버티기 어려움. 며느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끊어진 줄처럼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어머니. 그 한 단어에 기대와 부끄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안겼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입을 연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머니는 집으로 며느리를 불렀다. 비가 멈춘 저녁 거실에는 오래전부터 있던 스탠드가 노란 빛을 깔아놓았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가 한 권 그리고 인쇄물이 몇 장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며느리는 그 손의 느림에 초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곧 그 느린 손이 건네는 문장들이 느림과는 거리가 먼 날카로움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다. 첫 장에는 사업 구조가 간단한 도형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매출 원가, 고정비, 변동비, 현금, 재고. 그리고 빨간 펜으로 표시된 취약점들. 둘째 장에는 계약서들의 핵심 조항이 굵은 밑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누구의 이름이 대표자로 올라와 있는지, 누가 어떤 채무의 주체인지, 누가 어떤 이익의 수령자인지. 셋째 장에는 일정표가 있었다. 결제일, 납부일, 납품일, 반품 가능 기한.
그리고 그 일정들 사이에 빨간 점선으로 연결된 화살표. 며느리는 종이를 넘길수록 입술에 힘이 빠졌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 조심스러운 화살표들이 하나의 종착점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시스템처럼 드러났다.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젊을 때 사업을 했단다. 며느리는 눈을 들었다. 그제야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늘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시장의 파도 위에서 몇 번이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난 사람의 눈빛. 너를 가르치려던 적은 없어. 가르침은 대개 미움과 변명만 남기니까. 대신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돈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숫자는 체면을 봐주지 않아. 계약은 정을 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그저 단단했다. 어머니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이 문장이 있었다. 이번 달 이후 추가 지원 없음. 동업계약 해지 조건 발동. 며느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해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모든 계약의 주체다. 나는 투자자일 뿐. 동업은 너의 제안이었고 나는 너의 말대로 했다. 성실히 기록대로 일정대로. 이제 기록대로 마무리하자.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며느리는 분노와 수치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저를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내가 스스로 망할 결정을 할 때 나는 그 결정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야 배운다. 그리고 내가 만약 한 번이라도 멈추자고 했다면 나는 기꺼이 멈췄을 거야. 하지만 넌 내내 달렸어. 쉬지 않고. 숫자를 보지 않고. 그 순간 며느리는 지난 몇 주의 자신을 본다. 카메라를 향한 미소, 화려한 쇼핑백, 협찬 리스트, 오플런의 행렬. 그리고 통장 잔액이 0에 붙인 그림자. 결말은 빨랐다. 납품처에서 연체 통보가 왔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팝업 2호점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본점은 간판에서 색이 먼저 빠졌다. 며느리는 마지막 날 빈 매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지나가던 손님 하나가 물었다. 여기 왜 닫아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해줄 언어가 없었다. 실패는 대체로 조용히 닫힌다. 북적이던 소음은 기억 속으로만 남고 현실은 종이 위의 숫자와 도장으로 정리된다. 정리의 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매장에 들렀다. 계산대에 서랍은 비어 있었고 뒤편 탕비실에는 미처 뜯지 못한 포장재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서랍 안쪽에서 작게 접어둔 메모 한 장을 꺼냈다. 현금 흐름표 매일 작성. 그 메모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서랍 안쪽까지 손을 넣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 위에 손을 얹었다. 오래전 자신이 처음 가게를 닫던 날의 촉감이 손바닥으로 스며왔다. 그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벽에 못을 하나씩 뽑고 바닥에 먼지를 끝까지 쓸어 담았다. 끝맺음의 기술은 시작만큼 중요하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다. 이번엔 차가 한 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앉았다. 손끝은 떨리고 눈 밑에는 잠의 빈 공간이 그늘처럼 드리워졌다. 어머니는 아주 짧게, 그러나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장을 말했다.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에는 설명이 실려 있었다. 숫자를 보는 눈, 타이밍을 재는 손, 계약의 문장에 숨은 칼날을 감지하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멈출 줄 아는 절제.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은 떠오르지 않았다. 변명은 손처럼 재빨라야 하는데 지금 그의 손은 너무 느렸다. 시간이 흘렀다. 며느리는 새로 일을 구했다. 이번엔 작은 회사의 재고관리 담당이었다. 처음엔 자존심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곧 깨달았다. 하루를 시작할 때 현금 흐름표를 적고 출고와 입고를 맞추고 반품 규정을 읽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할수록 그녀의 표정은 차분해졌다. 어머니는 그 변화를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칭찬도 아꼈다. 배움은 스스로의 언어로 정리될 때 가장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찾아와 물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저를 싫어하셔서 그러신 건 아니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서면 그 많은 서류와 표를 만들지 않았겠지. 미워하면 사람을 밀어버리면 돼. 하지만 난 내가 넘어지는 법을 배우도록 옆에서 손을 댔어. 완전히 바닥에 닿지 않도록. 며느리는 그 말의 질감을 오래 붙잡았다. 누군가의 손이 등 뒤에 있었다는 감각. 보이지 않는 손은 때로 가장 분명한 흔적을 남긴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단순했다. 어머니와 며느리가 장을 봐돌아와 부엌에서 반찬을 나란히 담았다. 어머니는 물을 썰고 며느리는 팔을 다졌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했다.